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오는 3월 GTX A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DEF 노선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죠.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또 언제쯤 이용이 가능하게 될지 경제부 기자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의 가해자 신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유족 측은 끝까지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 쟁점이 되는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의 뉴스큐 국회로 먼저 가봅니다. 모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를 유예하는 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안건도 오르지 못하면서 처리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표결 불발되면서 모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불가피해진 거죠? 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오늘도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만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산업안전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준비가 안 된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할 것인지 가져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표결도 오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처리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수록 정치적 목적을 자인하는 거라며 재표결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달빛철도 특별법 등 79개 법안만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각 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 갈등 출구 전략으로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비례제 선거제 방식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친윤계 등 당 일각에선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을 공개적으로 잇따라 비판한 데 이어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를 언급한 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김 비대위원의 사태로 이른바 출구를 모색하자는 건데 아침 회의에 참석한 김경률 비대위원은 자신의 거취 관련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신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이미 다 밝혀진 사안인데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확정짓지 못한 비례대표 선거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제도에 무게가 실린 기류도 감지되는데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지도부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 전까지는 의원들의 생각을 최대한 듣고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비례제 선거 방식은 제3지대의 파급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과 달라진 점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 당정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 가면 일이 끝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얘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해외 순방 때 착용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데 빌린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며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시속 180km의 속도로 달리며 수도권 곳곳을 30분 이내로 이어주는 GTX ABC 노선이 평택, 춘천, 아산, 동두천까지 연장됩니다. 또 인천과 김포, 원주, 남양주, 수원 간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GTX DEF 신설도 추진됩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79분 걸리던 수서 동탄 구간 출퇴근을 오는 3월 30일부터 19분으로 줄여줄 GTX-A. 70분 걸리던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 통근도 연내에 19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파주 운정, 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이후 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인천과 서울역, 청량리, 마석을 연결할 수평축인 GTX-B는 춘천까지 연장이 추진됩니다. 2028년까지 덕정과 삼성, 수원을 수직으로 잇는 GTX-C는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아산까지 연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기 GTX 출범을 알리며 DEF 노선 신설도 발표했습니다. D는 김포와 인천, 광명 시흥, 강동구, 팔당, 원주를 이어줍니다. E는 인천에서 연신내를 거쳐 남양주 덕소까지. F는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환형으로 의정부와 부천, 수원, 남양주를 연결하는 고리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GTX DEF 구간을 1,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현 정부 임기 내 예비 타당성 통과를 추진합니다. GTX 1기인 ABC 노선은 하루 86만 명, 2기까지 완성되면 18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연결되는 지역들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나눠받아서 함께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은 30분, 충청, 강원권도 1시간 안에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GTX DEF 신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사례처럼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는 전국 GTX 시대를 통한 광역경제 생활권 실현을 포함해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놨습니다. 혼잡도가 극에 달해 이른바 골병 라인으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을 11편 증편하고 철도와 도로를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210%에 달하는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층 전기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요. 또 전용 차로 운영 같은 버스 속도와 서비스 향상도 추진을 하고 우선 출근 시간대 발산과 가양역 등 서울 도심에 진입하기 전 주요 역을 회차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합니다.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는 물론 시내버스를 증차해 출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기존 80회에서 120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김포와 서울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열차 운행 횟수도 늘립니다. 오는 6월부터는 열차 6편을
내후년 하반기부터는 5편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2분대까지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을 위해 철도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고 앱을 통해 혼잡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해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지상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상부 공간을 업무지구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3월 전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 노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만성적인 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제1순환과 경부, 경인 지하고속도로를 착공합니다. 이 밖에도 지방의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하고 대전과 세종, 충북을 아우르는 급행철도 CTX를 선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2기 GTX 구축을 포함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134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산 절반을 넘는 75조 원은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1.4%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1%대 성장은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부진한 성적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제 국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부합합니다. 2022년 4분기 마이너스를 찍은 이후로는 분기마다 성장 흐름을 이어가 4분기에는 0.6%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타며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기여도가 커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나 반도체 디램 가격 이런 가격의 흐름을 보더라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회복세는 이제 더 뚜렷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성장률 자체는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역성장 수치를 제외하면 지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과거 1%대 성장률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간 소비는 국내 소비가 아닌 해외여행 등 국외 소비로 가까스로 늘었고 건물과 토목공사가 주춤하며 건설 투자가 4% 이상 감소했습니다.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데다가 저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도 조금 성장률보다 하회하는 이런 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회복을 전제로 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1%. 다만 잠재 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데다 지난해 중동 사태와 국제유가 급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한 변수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후티 공습 등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해상 운임 비용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수출입 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홍해를 둘러싼 무력 충돌로 운송 지연이나 운임비 상승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바우처의 물류비 지원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즉시 늘리고 운임비가 더 오를 경우 31억 원 규모의 하반기 수출 바우처 지원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사태가 길어져 운임비가 과도하게 오르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가 물류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파와 서해안 지역에서의 폭설로 지난 23일 최대 전력 수요가 89.2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북극 한파로 이번 주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폭설에 따른 태양광 이용률 가락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현재 예비 전력을 15기가와트 이상 유지하고 있어 전력 수급에는 이상이 없다며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6년 넘게 담합해온 KT와 SK텔레콤, LG U+ 등 이동통신사들이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한 담합을 지속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본사와 수도권 모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정해 임차 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상시 협의체 구성과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임 씨는 류현진 선수 협박 혐의를 인정하는지,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또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오늘 오전이었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네.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30분 만에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서 거액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두 선수에 대한 그 수법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최초의 수사에 착수한 건 이 피해자 김하성 선수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가 2021년 임혜동 선수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빌미로 해서 임혜동 전 선수가 김하성 선수에게 합의금을 받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라고 압박하면서 합의금을 재차 교부를 요청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 김하성 선수가 공갈로 고소를 하게 됐고요. 그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 또 다른 메이저리거인 이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 합의금 명목으로 무려 3억 8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까지도 확인을 해서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금액만 봐도 4억 원과 3억 원 합의금 치고는 굉장히 좀 높은 금액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초 경찰이 임혜동 씨만 공갈 혐의로 수사를 하다가 이후에 공동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이면 또 다른 범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독 범행인 줄 알았는데요. 예. 오늘 보도 내용에 보면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공동공갈이라는 것은 이 2명 이상이 합동을 해서 이제 함께 협박을 해서 어떠한 금원,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김하성 선수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니 경찰이 발견한 점이 이 김하성 선수의 전 에이전시 A팀장과 이 해당 임혜동 전 선수가 공모를 해서 예. 이 같은 범행을 함께 벌였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범행인 공갈이 아니라 공동 공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A팀장에 대한 수사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사의 쟁점이요. 이 A팀장과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했는지 그리고 수익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약정했는지 해당 금은 어떻게 썼는지 등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임혜동 씨는 지금 혐의를 여전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 자, 그러면 김하성 선수 측과 류현진 선수 측, 그러니까 피해자들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김하성 선수 얼마 전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출국 전에 짧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당시 기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이제 짧은 소감을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반면 이 류현진 메이저리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구속영장 심사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짧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사실상 임혜동 전 야구 선수가 기존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입장에 어떤 변동을 줬다고 하면 그 부분이 법정에서 왜 입장을 바꿨는지, 기존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뭐 인정으로 번의하는지를 판사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텐데 아마도 수사 단계와 비슷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쟁점은 이미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영장 실질 심사가 그리 길지 않게 이어진 것 같고요. 통상 이제 일반
사건에서도 영장실질심사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쟁점은 공갈이라는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그래서 좀 짧게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입장의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이나 뭐 밤늦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구속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심스럽게 좀 관측을 해보자면 일단 영장 발부 가능성은 제가 예측한 대로 만약에 이 해당 피의자 임혜동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범행을 부인했다라고 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우려가 낮다라고 법원은 보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기존의 입장대로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공범과 또 말을 맞출 가능성, 즉 인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피해자 사건 합치면 갈취한 금액이 무려 7억 8천 정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이 중할 것을 예상해서 재판이나 수사 도중에 도망할 우려가 높다라고 영장 전담 판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만약에 이 피의자 임혜동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범과의 공모 관계 네.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까요? 다른 부분 또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아직은 이 류현진 선수의 입장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면 류현진 선수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에 대해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건의 배우는 또 이 김하성 선수처럼 혹시 공범이나 다른 배우는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침묵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 측에서 또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이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알려졌죠. 이 사건에 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과 지금 같은 형량인데 재판부가 이 운전자 신 씨가 뉘우치지 않는다. 네. 이런 태도를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범행 당시에도요. 이 직후에 본인의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체포 과정에서도 치여서 쓰러져 있는 이 피해자를 보고 웃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의문이 든다라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웃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체포 과정에서 이 운전자가 마약에 취해 있던 그런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약물에 취해 있다 보니까 사리분별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했던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자, 결국엔 쟁점은 이제 운전자인 신 씨가 그 사고 당시에 도주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을 한 건지.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은 신 씨가 도주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왜 이게 쟁점이 됐냐면요. 이 피고인 신모 씨가 재판 당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 따라서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그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 피고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법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가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현장 이탈 사유에 대해서 목격자나 주변인들한테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19가 도착하기 전에 그 누구에게도 내가 현장을 이탈하는 이유나 혹은 내 인적사항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할 때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주의 고의, 그러니까 도주의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냐 아니냐의 여부가 지금 갈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이 특가법상의 도주치사 혐의이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신 씨도 이 부분이 결국 형량에 있어서 또 그 해당 죄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부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자, 검찰에서도 20년을 구형을 했고 법원에서도 20년을 지금 1심에서 선고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뭐 20년도 중형이긴 한데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운전자는 마약에 또 도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20년도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선고기일에요. 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고 결과를 듣고 그 대리인도 이제 의견을 밝혔는데 재판부에 일단 이 중형을 선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다만 검찰 구형량이 조금 더 높았다면 이거보단 좀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평했는데요.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그 유족 측의 변호사가 어제 만약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추가 기소라는 거는 또 혐의가 더 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이 사건 관련한 여죄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검찰에서 더 한 번 더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이 또 추가 기소가 돼서 병합이 된다면 전체적인 형량이 항소심에서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고요. 또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이 법원에 선고됐기 때문에 애초에 검찰 구형량이 조금 더 높았더라면 법원 선고 형량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애초에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한 거고요. 또 검찰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또 케타민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죠. 연모 씨도 구속 기소를 했는데 또 이 의사가 수면 마취가 된 환자를 성폭행하고 또 불법 촬영한 사실도 또 추가로 또 확인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의사, 불법 이 해당 마약류를 투약했던 또 처방을 했던 이 해당 의사에 대해서도 결국 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충격적인 부분이 이 의사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무려 1년 9개월의 시간 동안 10명의 피해 환자들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라는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좀 혐의가 많고 중한 상황인데 앞으로 좀 수사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의사인, 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나 또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또 굉장히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1심 재판 단계 때 이 10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지 혹은 또 피해 금액에 대해서 오히려 공탁이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수사와 재판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2019년 강의 중에 나왔었던 발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연세대 이 사회학과 전공 강의에서 이 류 전 교수가 학생들과의 강의에서 위안부가 매춘부의 일종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다라고 검찰은 봐서 이 피고인 류 교수에 대해서 기소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자, 이 발언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판단의 그렇습니다. 근거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부 무죄는 아니고요.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4년을 끈 1심 법원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두 가지의 포인트에서 무죄다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안부라는 표현 자체가 집단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 위안부들이 이 발언의 전체적인 앞뒤 맥락을 봤을 때 결국에 이 류 전 교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하게 위안부가 됐다라는 표현인 점까지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이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표현이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첫 번째 무죄의 사유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당 표현이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좀 넓게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이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다라는 표현은 무죄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두 가지 공사실인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유죄라고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류 전 교수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벌금 200만 원 선고. 정의기억연대는 또 입장문을 통해서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검찰의
항소할 것을 또 호소를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변론 종결 기일 때 검찰 구형이 징역 1년 6월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벌금 200만 원이라는 과경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인데요. 정의기억연대 측 관계자는 이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은 다 옳다고 판시한 것이다 라면서 이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원 선고 자체가 형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는 검찰이 항소를 보통 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 무죄 판결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검찰은 항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항소 이후에 또 법원의 판단이 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 구형량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라는 개념을 과연 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들 개개인을 충분히 특정할 만한 표현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검찰에서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할 것이고요.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바뀌어질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류석춘 교수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고 나오면서 또 굉장히 좀 당당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 내가 4년 만에 이렇게 무죄를 받았는데 결국 무죄 받을 사건을 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억울하다라는 당당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을 듣던 이 피해자 측의 관계자도 오히려 이 류 교수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항소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지 아니면 유지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건 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범죄 사실만 47개에 달할 만큼 혐의가 방대해서 무려 5년 만에 1심 재판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을 압박해 사법개혁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비판적 판사들을 별도로 관리했다거나 중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비화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검찰은 반년 만에 양 전 대법원장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들 가운데 핵심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역점 사업을 관철하려 했다는 건데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예통합 진보당 행정소송 등이 거래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의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들을 탄압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요구와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도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이 부동의한 데다 재판 도중 폐암 수술까지 받으면서 1심 결론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사법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담당 재판부 외엔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며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는 등 법원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권 자체가 없으니 이를 남용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를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공판만 277차례 열린 5년간의 마라톤 심리 끝에 한때 사법부 최정점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고 김옥순 할머니 등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까지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한 명당 배상금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21억 원에 더해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하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거라는 취지를 표명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거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언론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손보려는 명백한 언론 탄압 수사라며 이번 사안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묶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수사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들이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언론들을 손보기 위한 수사, 이게 진상이에요.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특검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주장대로 희대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사건이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한데 묶어서 두 사안을 전부 특검을 해주시기를 정치권에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특검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검찰 특정 업무 경비가 회식비로 유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 등 8개 언론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특정 업무 경비를 수사활동이 아닌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취재단은 일선 검찰청에서 특정 업무 경비로 쪼개기 결제를 한 사례를 들며 특정 업무 경비 오남용이 만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정보 수집 활동이나 수사 목적 교류 활동 등 해당 청의 업무와 관련해 집행했고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다며 참석자와 성격에 따라 업무 추진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함께 집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수 강도 혐의로 수감된 후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해 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길수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길수는 지난해 9월 도박빚 1억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 4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김길수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레이를 소지했으며 현금은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 두고 왔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가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된 건 인터넷 공유기 해킹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의 형수 A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황 씨의 임시 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년에서 지난해 무렵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를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며 누군가 해킹을 통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물류 자회사의 재하청 업체 4곳에서 일하던 화물차주 수십 명이 운송료를 떼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지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조직적인 사기를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주 송모 씨는 지난해 거드 유통 플랫폼 쿠팡의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겨우 들어갈 정도로 일이 고됐지만 1,3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송 씨가 속한 화물 운송업체가 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잠적하면서 두 달치 임금 2,600만 원을 고스란히 떼었습니다. 머리가 띠 해주면서 아무것도 안 써서 왜냐면 제가 다달이고 갚아야 될 돈도 이렇게 많은데 나갈 돈도 많은데 이걸 갑자기 어디서 구하지? 은행이나 카드권에서는 전화, 재촉 전화 계속 오고. 이 업체를 포함해 다른 곳에서 일하던 화물차주들도 지난해 상반기 비슷한 방식으로 운송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 피해 금액은 2억 원에 이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생각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운송료 먹튀 사태를 일으킨 화물운송법인은 모두 4곳.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재하청 업체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4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40대 김모 씨 한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가족과 지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조직적으로 화물차주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법인을 여러 개 세워가지고 대표자를 계속 바꾸면서 그 사기 수법을 친 거야. 돌리면서 계속. 경찰은 쿠팡 CLS 재하청 업체 4곳에 실질적인 운영자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3차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 11시에 시작됐습니다. 오늘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와 국립소방연구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감식은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1층 점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식에서 경찰은 내부 CCTV 저장 장치를 수거했지만 손상 정도가 심해서 복원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살 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A양을 상대로 성매수를 가거나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방과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과후 교사로서 책임을 져버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면 혈액 수급에도 찬바람이 불어서 늘 헌혈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이번 겨울도 예외는 아닌데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닷새분의 혈액이 비축돼야 하는데 오늘 혈액 보유량을 확인해 보니까 4.61분입니다. 특히 A형과 O형 보유량이 심각한데요. 보시면 3.51분 뿐이죠.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주춤했던 헌혈 건수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헌혈자 연령대에 우려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지난 2005년 1.2%에 그쳤던 50대 이상 헌혈자의 비율, 지난해에는
11.7%까지 상승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10배 가까이가 됐죠. 반면 20대 이하 젊은 층의 헌혈, 지난 2005년 186만여 건에서 지난해 152만여 건으로 30만 건 이상 줄었습니다. 우리 사회 고령화가 헌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젊은 층의 헌혈 감소,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 대학 입시에서 헌혈 실적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헌혈에도 정년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현행법상 만 70세가 되면 헌혈이 불가능해지는데요. 평균 기대 수명도 높아지고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70세를 기준으로 하는 헌혈 정년이 적절하냐라는 데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또 호주 등은 헌혈 연령에 제한이 없는데요.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혈액 수급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 시대에 맞는 정책 변화와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짧은 시간에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헌혈 참여를 우리 시민들께서 해주신다면 그분들도 또한 잘 삶을 유지하실 거고 여러분 마음도 한켠에는 내가 새 삶을 살렸다는 뿌듯함과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만년 1위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영업이익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예상을 깨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재계 지역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친환경차 전환 흐름을 타고 현대차와 기아가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천억 원, 기아는 11조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 각각 54%와 60% 넘게 늘었습니다. 개별 영업이익으로 따져도 두 기업 모두 나란히 국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만년 1위였던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앞지르며 14년 만에 1위를 갈아치운 셈입니다. 이번 실적 호전은 유럽과 북미 지역 판매가 늘고 수익성 좋은 친환경 차량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이어진 전기차 수요 둔화의 타격을 최소화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이미 갖추어 놓은 환경차 라인업들을 활용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안정적인 판매 및 손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되찾은 SK하이닉스도 시장 예상을 깨고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AI 서버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고 단가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업황이 개선된 덕분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 중인 SK하이닉스는 상반기 중 차세대 제품을 양산하는 등 생산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한 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지나온 우리 기업들의 성적표가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한동안 확보했던 재계 지형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범대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필수 지역 의뢰 붕괴의 근본 해결책을 찾기보다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한 의정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시범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2차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과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상대로 시행하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앞으로 중증, 희귀 난치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이 불화살 3-31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명칭으로 미루어 전술 핵탄두 화산 31형을 탑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이라며 불화살 3-31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형태로 보이지만 비행거리는 차이가 났습니다. 기존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 1, 2형과는 다른 단거리용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화살이 아닌 불화살로 바뀌었고 뒤에 31이라는 숫자가 추가됐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전술핵 탄두 화산 31을 탑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개발한 전술 핵폭탄 화산 31의 31을 뜻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길이를 짧게 했다는 것은 이동식 발사대를 좀 작은 것에도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지 않았나고 추정이 됩니다. 북한은 이 순항미사일을 3-4발 정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 관계자는 최종 지점에서 소실됐다고 밝혀 모의 핵탄두 공중 폭발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 결속을 위한 경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 지방의 생필품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지방 경제가 심각한 문제라며 간부들을 질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부족한 재원으로 무기 개발과 지방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 위기는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 개발과 도발을 통해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어제 순항미사일 발사를 명확한 도발로 규정하고 위협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방어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더 이상의 위협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again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return to diplomacy.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to best engage the DPRK, how to deter some of their aggressive and destabilizing behaviors. 미 국방부는 북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서면 질의에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위협적이라며 북한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한일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멜리사 볼턴 미 공군 차관 지명자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과 이란의 우주 활동도 분명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돌턴 지명자는 북한이 자국민과 이웃국가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위성 통신을 방해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돌턴 지명자는 특히 북한이 더 큰 형태의 나쁜 행위 유형과 결합하면 위협이 커질 거라고 말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기술 협력을 경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올해부터 최전방 지역인 GP와 GOP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 외 근무 수당 인정 시간이 월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이번 달 근무 실적을 반영한 급여 인상분을 다음 달부터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 외 근무 수당 인정 시간은 일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 향상을 위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MUAV 양산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 항공기인 MUAV는 적 전략 표적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 정찰 임무를 무인화함으로써 군의 정찰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MUAV는 양산 이후 2027년부터 공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앞으로 제조 개발을 통해 해경이나 소방 등 국내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수도권 웬만한 지역이 30분 이내로 다 이루게 되도록 2기 주택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최고 시속 180km의 속도로 달리면서 수도권 곳곳을 30분 이내로 이어주는 GTX ABC 노선이 평택, 춘천, 아산, 동두천까지 연장됩니다. 또 인천과 김포, 원주, 남양주, 수원 간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GTX DEF 신설도 추진됩니다.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선 GTX ABC 노선을 연장하겠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일단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30일 날에 이제 첫 선을 보이는 이 수서 동탄 구간인데요. 조기 개통을 하게 되는 GTX A가 이제 국민들 앞에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79분 걸리던 곳인데 19분으로 통근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54분 걸리던 출퇴근을 20분으로 줄여줄 파주 운정에서 이 서울역 구간도 연내 개통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이 이루어집니다. 이어 동탄에서 평택 지제까지 연장도 추진됩니다. 상반기에 착공하는 B 노선은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95분 걸리던 게 30분으로 줄어들고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그동안 75분 걸리던 게 23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GTX-B는 2030년 완공되면 경춘선을 활용해서 마석에서 가평군을 거쳐 춘천시까지 연장이 추진됩니다. 이번엔 GTX-C 살펴보겠습니다. 75분 걸리던 덕정에서 삼성역 구간을 29분 만에, 또 80분 걸리던 수원에서 삼성역 구간을 불과 27분 만에 주파하는 이 GTX-C 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오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북으로는 동두천, 남으로는 아산까지 연장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 수도권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출퇴근 시간을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GTX DEF 신설도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는 어디가 연결되는 겁니까? 예, 주로 이제 GTX ABC가 수직하고 수평축을 담당을 했다면은 이 DEF는 X자와 이렇게 환영으로 일기에서 빠진 곳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수도권에 있는 주요 지역 중에 좀 빠진, 예를 들어 김포나 인천 지역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한때 김부선, 즉 이 탤런트 김부선 씨가 아니라 김포, 부천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 GTX-D의 경우에 이 더블 Y자 형태로 결정이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영종, 청라, 가정, 가정 등을 거쳐서 통과하는 한 축이 있고요. 또 김포 장기에서 출발해서 검단 계양을 거치는 또 다른 축이 이 부천 대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후 이 부천 종합운동장, 광명 시흥, 가산, 신림, 사당, 강남, 삼성 등 이 주요 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어 삼성에서 위쪽으로는 잠실, 강동, 교산, 팔당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이 수서, 모란, 경기, 광주, 곤지암, 이천, 여주, 원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나뉩니다. 제가 이렇게 불러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집도 혹시 좀 이 부근에 끼지 않을까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좀 불러드리고 있고요. GTX-E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영종, 청라, 가정, 작전, 대장, 등촌, DMC 이쪽
YTN 부근이죠. 예. 연신내, 평창, 신정릉, 광운대, 신내, 구리, 남양주, 앙숙, 투, 덕소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강북권으로 가고 싶으면 GTX E를 타면 되고요. 강남권으로 가려면 GTX D를 타면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F도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F는 이제 수인분당선과 서해선 등 기존의 철도 노선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외곽 순환선인데요. 예. 정부는 GTX D, 이 F 구간을 1,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한 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 예비 타당성 통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GTX 1기인 ABC 노선은 하루 86만 명, 2기까지 완성되면 아마 183만 명이 하루에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이렇게 되면은 30분, 충청, 강원권도 앞으로는 1시간 안에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아마 앞으로 실현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 연결되는 지역들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나눠받아서 함께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정말 현실화가 다 된다면 출퇴근 시간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일 것 같은데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골병 라인으로 부르기도 했었죠. 김포 골드라인, 이 골드라인을 11편 증편한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무려 210%에 달하는 이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출근 시간대 이 발산과 가양역 등 주요 서울 도심에 진입하기 전에 이 주요 역을 회차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합니다.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는 물론이고요. 시내버스를 증차해서 출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기존에 80회였는데 120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김포와 서울을 잇는 올림픽대로에 이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단기적으로 도입합니다. 열차 운행 횟수도 늘리게 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열차 6편을, 내후년 하반기부터는 5편을 또 추가로 투입해서 배차 간격을 2분대까지 한번 줄여보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철도경찰을 추가로 배치하고 앱을 통해서 혼잡도를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교통부 장관의 발표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층 전기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요. 또 전용 차로 운영 같은 버스 속도와 서비스 향상도 추진을 하고 예, 또 한 가지 눈에 띄던 게 철도와 도로를 다 지하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땅이 좁고 도시에서 어떻게 아파트나 이런 주거 공간이나 사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철도나 도로를 지하화해서 도시 공간을 좀 재구조화해서 좀 쓸만한 공간을 더 늘려보겠다 이런 청사진을 발표한 건데요. 이 지상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을 하고 상부 공간을 업무지구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3월 전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에 노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 만성적인 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오는 2026년부터인데요. 단기적으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그리고 경부, 경인 지하 고속도로를 착공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신 그런 계획들은 지금 수도권 관련 계획들이고 윤 대통령이 또 좋은 교통 혜택을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전국 대도시로 GTX 확대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GTX처럼 이제 광속보다 빠른 시속 18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여러 군데 만들겠다는 건데요. 예. 일단 대통령은 부울경, 그리고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청, 그리고 광주, 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즉 광역 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 충북을 아우르는 급행철도, 이번 이름이 또 CTX입니다. 선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정부는 2기 GTX 구축을 포함해서 이런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134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산 절반을 넘는 이 75조 원은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 GTX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예, 재원 마련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말 뭐 땅에서 돈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돈인데
절반 정도가 이제 민간에서 나오는 게 아무래도 약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게 많았습니다. 이번 계획을 달성하는 데 들어간 예산 한번 살펴보면은 모두 134조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재원을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 원, 그리고 민간 75조 2천억 원, 신도시 조성 원가 반영되는 게 9조 2천억 원 정도고요. 공공기관에서 5조 6천원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GTX DEF 신설 노선하고 지방 S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민자철도는 민간에서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운영비의 100%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민자 방식이 아무래도 사업성이 높은 곳 위주로 좀 민간 참여가 쏠릴 경우에 노선별로 좀 사업 속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 좋은 데는 많이 들어가려고 그러고 적은 데는 아무래도 안 가려고 하겠죠. 또 일부 민자 철도는 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개발 계획 확정과 추후 교통비 수준에도 원래 계획과는 좀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일부 민자 철도 같은 경우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 게 GTX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민간에서 지불을 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가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민간 투자 매칭 효율을 높여야지 이제 앞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성공 요건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이 지방정부의 협력도 이런 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좀 리스크가 좀 많이 생겨나는 거죠. 일단 전문가들은 GTX A, B, C 노선이 연장되는 이 평택, 춘천, 아산, 동두천 지역에 아마 땅값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TX 1기의 예산을 담당할 지자체 재원이 충분할지 이것도 참 사업 현실화와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GTX D, EF 노선 역사 신설 부지와 인근의 이 수혜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입니다. 또 해당 노선이 여러 지자체를 통과할 예정이라서 이번 5호선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지역별 노선 위치나 역사 배치, 뭐 배분을 놓고 지자체 간의 갈등 조율도 앞으로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넘어야 할 산이겠죠. 또 이어 대전, 세종, 충북 등 이 수도권과 인접한 지방의 CTX, 광역급행 철도 추진 지역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XTX 말할 것도 없죠. 지방권 이 광역급행 철도 도입 역시 개방 호재인데, 이 예타와 착공, 개통까지 참 많은 재원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땅 사러 가서는 좀 약간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전문가들은 개발이 확정될 경우에 이 토지 가격이나 물류, 상권의 재배치에도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정말 장기간 동안 아마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계획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전 국민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성 한 명이 알몸으로 자해를 하면서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던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경북 영주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의 남성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극도의 흥분 상태로 자해를 해서 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경찰은 남성에게 수갑까지 채워서 제압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예, 수갑. 이 남성이 돌발 행동을 한 원인 다름 아닌 마약이었습니다. 지구대로 연행되자 투약 사실을 자백했는데요. 자택에서도 케타민과 액상대마, 주사기 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함께 김하성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입건된 박모 씨는 과거 김 선수의 에이전트 시절 김 선수의 협찬 물품을 빼돌려 협회 징계를 받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종은 기자입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21년 미국 프로야구 김하성 선수에게
술자리에서 폭행당했다며 합의금 4억 원을 받고도 김 선수를 계속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류현진 선수 매니저로도 활동하며 개인적 갈등을 빌미로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하성 협박해서 사업 받으신 거 맞으신가요? 류현진 선수 협박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팀장과 공모관계 범행하신 거 맞나요? 경찰은 이와 함께 김하성 선수의 전 에이전트 박모 씨도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임 씨가 뜯어낸 합의금 가운데 일부인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김하성 선수의 에이전트 시절 프로야구 선수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명 선수들한테 협찬하는 수십만 원 상당의 글러브 등 야구용품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더구나 피해를 본 선수 가운데에는 당시 박 씨가 대리하던 키움 히어로즈 소속 김하성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국내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자였던 김 선수를 위해 특별 제작된 야구용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해당 공인선수 대리인이 소속됐던 회사의 신고로 조사를 벌여 지난 2020년 6개월의 업무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프로야구 에이전트사 관계자는 김하성 등 유명 선수들이 쓰게 해 홍보해주겠다고 야구용품을 받은 뒤 본인이 갖거나 다른 선수를 소속사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과시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공모 혐의를 받는 박 씨의 공인선수 대리인 자격을 취소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 씨와 임혜동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위협 운전을 하고 야구 배트까지 꺼내든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저녁 8시쯤 대전 서구 일대를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차선 변경을 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을 하고 야구 배트를 들고 다가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수십 차례 내 9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0대 A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신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모두 88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수리비 등 9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대포폰을 사용하며 2개월여간 도피 생활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올림픽공원 수변무대 계단 좌석과 그 뒤 벽면 10여 군데에 내 돼지 등 한글과 영어로 적힌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대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 최근 온라인에서는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 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사칭한 배우를 앞세우거나 어르신들에게 생소한 신기술 투자를 권유하는 등 수법까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엄연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A씨는 경제학 박사가 출연한 한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요즘 뜨는 신재생 에너지인 천연가스에 투자하면 매달 8%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표창장부터 특허청 명의의 특허증까지 전문 기업이라 믿은 A씨는 해당 업체에 무려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인데 천연가스 투자는 적극적으로 공부해보라고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경제학 박사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배우였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모든 게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A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차단당했고 지금까지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명의나 이런 게 다 도용된 거더라고요. 그 회사를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홈페이지에 전혀 다른 회사고 채팅창에다 이제 로그인이 안 되니까 제가 뭐 출금이나 뭐 이자를 준다 그러는 거 받을 수도 없잖아요. 이처럼 최근 들어 SNS를 통해 전문가라고 사칭하는 배우를 앞세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부터 수소에너지, 가상자산까지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더 교묘해졌습니다. 실제로 조그만 수익이 나보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뭔가 홀린 듯이 그냥 입금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와 제보는 모두 328건으로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건은 47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유형이 가장 많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속이거나 영농조합 등을 가장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 정보를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라며 어떠한 금융거래도 해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습니다. 불법 유사수신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신종사기 수법이 나올 경우 신속히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KT와 S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6년 넘게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 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와 S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3월 임차 비용을 낮추는 데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기지국가 중계기 설치를 위한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임차료 비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는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 비용을 줄이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3개사의 담합 행위는 6년 3개월 동안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건당 연평균 임차료는 558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 94만 원 낮아지고 신규 계약은 40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임차료는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 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 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공정위는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공천에서 배제된 전병헌 전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실패에 맞서 대한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당대표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탈당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앞으로 제3지대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며 새로운 미래 등과의 합류 없이 당분간 별도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비례대표직 승계 가능 시한이 지나기 전에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인 오는 30일을 넘겨서까지 이 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 줄어듭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본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여전히 직접 배상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일부 피해자는 가해 기업으로부터 처음으로 배상금을 받아낼 길이 열려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고 김옥순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 근로장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전향적 판단을 내린 데 이어 비슷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도 역시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처음 소송을 낼 때만 해도 23명이었던 피해자들은 10년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8명만 남았습니다. 차디찬 날씨에도 노구를 이끌고 직접 선고를 지켜본 할머니들은 먼저 세상을 등진 피해자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판했던 양반들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 일본서도 조금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서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번 판결로 후지코 씨는 피해자 한 명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물어줘야 합니다. 배상금만 21억 원, 지연이자까지 많게는 50억 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られません。この点について韓国側に抗議を行いました。 이런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에게는 가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아낼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을 확정받은 피해자 이모 씨 측은 히타치 조센이 법원에 담보로 맡긴 6천만 원을 압류 추심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상급법원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리면 이 씨 측이 공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진 2-3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 기업에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첫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마저 국내 민간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2번째 휴전을 추진 중이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접촉은 이어가고 있지만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사망 인질의 유해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하마스는 휴전 조건으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영구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4일 가자 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 있는 유엔 시설을 전차로 공격해 최소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가 밝혔습니다. 구호기구 가자 책임자인 토마스 화이트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전차에서 발사된 포탄 2발이 피란민이 머무는 교육센터 건물을 타격해 9명이 숨지고 75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칸 유니스 교육센터가 공격받은 것을 개탄한다며 민간인은 보호받아야 하고 유엔 시설 보호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명령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 중단 명령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경우에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 ICJ 법정에서 공개 심리가 열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혐의로 제소한 사건입니다. 남아공은 최종 판결에 앞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전쟁을 멈춰달라는 임시조치도 명령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임시조치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즉각 중단,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 명령 철회 등 9가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측 변호인단은 공개 심리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상 ICJ가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법정 밖에선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은 집단 학살범이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와 이스라엘 국기를 든 시위대가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ICJ는 우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요청한 임시 조치부터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26일 오후 1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해 집단 학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입니다. ICJ의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임시조치 역시 강제로 집행할 수단이 없고 이스라엘이 이를 순순히 따를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ICJ의 임시조치 결정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달리 서방 진영에 속한 이스라엘이 ICJ의 명령을 거부하면 국제 여론전에서 치명상이 불가피하리란 전망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최근 대형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중국에서 이번에는 상가 화재로 4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지하 1층 공사장에서 피운 불이 화근이었는데 시커먼 그을음 속에 갇힌 39명이 숨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상가 건물에서 사람들이 탈출합니다. 어디선가 구해온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거나 바닥에 깔린 침대 매트리스로 뛰어내립니다. 가까스로 사지에서 빠져나온 앳된 얼굴의 여성들, 온몸에 시커먼 그을음을 뒤집어 썼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오후 3시쯤 중국 장시성 신위시에 있는 6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39명은 검은 연기에 갇혀 숨졌고 9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2층 여관 투숙객과 편입학원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새해 들어 참사가 잇따르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불호령을 내렸고 책임자 12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지하 1층 냉장 창고 공사 작업 중에 피운 불이 참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因施工人员违规动火施工造成起火，浓烟通过楼道涌入至2楼。 앞서 지난 19일에도 허난성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불이 나 학생 13명이 숨졌습니다. 22일엔 윈난성 산사태, 23일엔 신장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성난 농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감소와 함께 유럽연합 EU의 각종 규제에 수입 농산물 유입까지 늘어나 생활고가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고속도로를 농민들의 트랙터가 가득 메웠습니다. 국도 역시 농민들의 차량이 길을 막았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일주일째 이어지는 시위. 친환경을 이유로 정부가 비도로용 경유 면세 폐지를 예고한 데다 최근 30년간 농가 소득이 40%나 감소하면서 농민 5명 중 1명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Pour montrer un peu le ras-le-bol qu'il y a dans l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dans les campagnes en général. Ça fait quand même depuis le mois de novembre-décembre qu'on avait alerté. 농민 일부는 노란 조끼와 노란 모자를 쓰고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몰려들었습니다. Aujourd'hui, c'est le ras-le-bol, la superposition de contrôles, de normes. On a des normes, on a des périodes pour répandre nos effluents d'élevage, le lisier ou le fumier. 농민들은 정부가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수도권 전체를 봉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분노는 다른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 생물 다양성을 이유로 농지 보조금 조건을 강화하면서 독일에서도 한 달 가까이 농민들이 트랙터 시위를 벌이고 있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농민들은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 대치 중입니다. jak działają rolnicy w innych państwach, Francja, Niemcy i po prostu ze względu na to, że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에서도 농부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유럽 전역이 성난 농심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겨울철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들은 난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고유가 시대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에너지 저감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붉은색 윤기를 머금은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농장주 박혜선 씨는 매년 급등하는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올겨울은 가격 보온 커튼 덕분에 한시름 났습니다. 머리카락 1/1000의 1 굵기의 실리카 성분 물질인 에어로겔로 만든 커튼인데 보온성과 습도 조절 효과가 탁월합니다. 화학솜과 부직포 등을 섞어 만든 기존 보온 커튼보다 난방비를 40% 정도 절감했습니다. 에어로겔 자체가 부피가 적기 때문에 일단 그늘막이 형성이 별로 안 돼서 햇빛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기성이 다른 보온 커튼에 비해서는 좋기 때문에 병충해에는 확실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열과 태양열을 결합한 난방 시스템도 선을 보였습니다. 지열 시스템은 땅속 150m, 연중 15도 내외의 온기를 펌프로 끌어올려 난방에 활용합니다. 농진청은 지열 에너지와 태양열 에너지를 함께 저장해 50도의 온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허 출원을 마친 뒤 농가 보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PVT 패널과 지열을 결합하여 개발한 복합열로 온실 냉난방 시스템을 시험 온실 180제곱미터에 적용한 결과 냉난방 비용을 78%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딸기 줄기 사이로 배관이 지나갑니다. 온도에 민감한 곳만 집중 보온하고 온도 영향을 덜 받는 곳은 저온으로 관리하는 부분 난방 기술입니다. 30%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첫 수확 시기가 20일 빨라지고 수확량도 23% 늘었습니다. 농진청은 온실의 틈새와 파손 부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난방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주관하는 제5회 이용마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한국방송백원에서 시상식을 열고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에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심사위는 YTN 노조가 공정방송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주주운동 와주라를 전개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당한 YTN 민영화 시도에 맞서고 있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용마 언론상은 언론 자유와 공정 언론을 위해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지는 상입니다. 프로야구 KT의 선발 투수 고영표 선수가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액 107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2014년 KT에 입단한 고영표는 2021년 11승 6패, 평균 자책점 2.92의 성적을 올리며 팀의 첫 통합 우승을 이끌었고 지난 시즌에도 12승 7패, 평균 자책점 2.78의 성적을 거두며 국내 투수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고영표 선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5년 동안 KT 위즈 유니폼을 더 입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KT가 또 우승 트로피 하나 더 올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야구 SSG의 이승용 감독을 비롯해서 김광현, 최정, 한유섬 등 12명의 스프링캠프 선발대가 1차 훈련지인 미국 플로리다로 출국했습니다. 나머지 29명의 본진은 오는 30일 출국해 선발대와 합류한 뒤 다음 달 23일까지 플로리다 제키 로빈슨 트레이닝 컴플렉스에서 1차 캠프를 진행합니다. SSG는 이어 타이완으로 이동해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는 타이완 프로팀과 평가전 등 실전 감각을 키울 예정입니다. 스프링 캠프를 떠나는 김광현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작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그리고 이 새 로고와 함께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감독님도 오셨고 그래서 좀 더 활기차게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쿨러닝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의 감동 드라마를 다룬 스포츠 영화죠. 이번 강원 청소년 올림픽이 끝나면 쿨러닝의 속편이 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대표로 출전한 10대 소년 소녀 컬링팀의 아름다운 도전 이야기 김상익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나이지리아는 이번 대회 컬링 종목에 출전한 유일한 아프리카 팀입니다. 이들이 실제 얼음 위에서 경기를 치른 건 핀란드 대회에 이어 이번이 딱 두 번째. 아직 스톤 컨트롤도 미숙하고 넘어지지 않고 얼음 위를 이동하는 것조차 버겁지만 진지한 눈빛만큼은 빙판보다 더 반짝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선수들은 기쁨의 세리머니를 하고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가족들은 환호합니다. It's been great, coming to another country, experiencing this tour. It's been a good experience. 컬링장으로 쓸 링크가 없어 매트를 깔고 훈련해온 선수들에게 청소년 올림픽은 출전만으로도 꿈을 이룬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전은 1988년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을 떠올리게 하는 2024년판 풀러닝으로 불립니다. Being able to play with experienced people and being able to play on ice in general, because as you know in our country we don't have ice. 비록 경기는 계속 지지만 넘어지지 않고 비지를 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톤의 속도 조절 방법도 스스로 익혀갑니다. They really got a hold of it and wanted to do their absolute most to be as good as they could with whatever was possible. They saw no limitations, and that was kind of inspiring for me. 믹스드 종목에서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거둔 성적은 7전 전패. 얻은 점수는 고작 6점인 반면 실점은 133점이나 했지만 스포츠 정신을 몸으로 깨우쳐가는 이들에게 성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다행히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영상 3도까지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다시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불씨 관리와 함께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대전도 영하 6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도, 광주 6도,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